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지난 시간 107회를 이론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는 우리가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회계상에서 거래인 것 몇 가지를 조금 암기하셔야지 되는데, 일상생활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거래인 것, 그 다음에 거래가 아닌 것 이렇게 살펴볼 건데, 거래인 것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손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거래가 아닌 것 중에 우리가 암기하셔야지 될 것들. 그래서 우리 회계상에서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은 일단 계약, 약속, 주문, 직원의 채용, 담보의 제공,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실제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들이 증감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내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감가상각도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거고 비용이 발생. 화재도 내 자산이 감소한 거고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채용 자체만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일을 시켰으면 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확장을 위하여 차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차입한 게 아니라 결정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가 아니고요. 세 번째 거래는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문 자체도 거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 데이터 센터에 화재로 인하여 PC가 비품이죠. 비품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거래의 결합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래의 판류소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의 판류소 어떻게 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를 계속 하실 거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짝대기가 없으니까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자기변이에요. 이게 증가변이고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변이에요. 이게 다 증가하는 변이다. 얘가 증가하는 변이고 얘가 증가하는 변이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 자본은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 차변으로 갔으니까 자본의 감소 맞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그냥 공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거래의 판료소를 외우신다기보다는 이렇게 틀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비용이라는 얘기는 쓰면 없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에 첫 번째 1번 자동차세.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거 자동차세. 자동차세, 우리가 재산세 묶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게 맞고, 2번 보기는 적십자 회비를 냈으니까 적십자 회비는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사에 기부하였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비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해요. 여기에 추가로 회비
미래리 회비들 우리가 세금과 원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원천징수 외우셔야지 됩니다. 원천징수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예수금이라고 해요. 예수금.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4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우리가 예수금 부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은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시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재무상태표라 그랬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뭐를 적죠?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를 우리가 재무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 항목이 아니라 대변은 부채나 자본을 얘기를 하겠죠. 부채나 자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대변 맞고요. 선수 무조건 부채예요. 선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선급, 미수 들어가는 얘네들은 무조건 자산이에요. 자산이고, 선수, 미지급은 무조건 부채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수 들어간 건 부채고, 선급 들어간 건 자산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선급금은 자산 항목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당좌자산을 물어봤어요. 자, 문제 5번은 자료에서 당좌자산의 합계액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당좌자산이냐?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계정과목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목록에서 당좌자산을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니까 외상매입금 지우시고 나머지 현금, 보통예금, 외상물출금, 단기매매증권 모두 당좌자산 맞고요. 더하면 18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문제 5번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문제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6번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누리하고 할인의 구분이 조금 필요해요. 애누리 깎아주는 거, 할인도 깎아주는 거, 둘 다 깎아주는 건데,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애누리는 품질 불량으로 인해서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선생님 이거 빨강색이었어야 되는데 조금 핑크색 같아요. 이런 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반품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원래 샘플 보던 거랑 좀 다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값을 깎아주면 애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인은 뭐냐? 할인은 조기 결제해서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조기 결제. 그러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3개월 후에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빨리 돈을 와서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0,000원 집에 갈 때 우리 애기들 과자라도 사줘. 이렇게 해서 10,000원 깎아줬어. 그럴 때는 우리가 할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 대금을 조기 결제했을 때는 할인이다 라는 걸 쓰는 거고, 그 다음 불량으로 인해서 값을 깎아주는 것은 애누리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조기의 수치함에 따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은 3번 매출 할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은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 시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는 회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상거래가 무엇이냐. 우리는 회계에서 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최초의 목적이 판매 목적인 것을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차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차 팔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살 때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타고 다니려고 샀죠. 그거는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상에서의 상거래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거. 다시 바꾸면 우리는 상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거래를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거래에서만 우리는 어떤 개정 과목을 쓸 수 있죠? 외상과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외상과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회수하지 않은 채권을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외상매출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문제 8번은 제가 회계 2급에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금 계정을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출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당기순 이익이라는 게 있고 반대쪽에는 인출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말자본금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돼요. 뭐 추가 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인출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당기순이익은 당기순 손실 둘 중에 하나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갖다 숫자만 있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본이 100만 원이래요. 기초자본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만 나왔으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3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추가 출자나 인출금 이런 말들은 없으니까 문제상에서 없으니까 이대로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말자본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금 계정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게 회계 2급에서 조금 필요하다. 이거 회계 1급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회계 1급은 법인으로 나오고 지금 회계 2급은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거는 회계에서 정말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매출원가와의 관계. 그래서 일단 우리는 9번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선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시려면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시게 되면 매출 원가가 산출이 되고요. 양쪽의 합은 당연히 서로 같아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서부터 순서대로 넣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 2,500만 원. 자, 그리고 단기 총 매입액은 1억 6,800만 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럼 1,500을 빼주시면 1억 7,8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계산은 누가 해요? 계산기로 직접
두들기시면 되겠고, 그럼 매출원가가 1억 7,800입니다 라고 나왔고, 얼마에서 얘를 뺐더니 매출 총이익이 1억 7,200만 원이래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럼 매출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9번 문제는 너무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는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이다. 상거래에서 발생했고 나중에 수취해야 할 어음이라 그랬죠. 그쵸? 네, 이 어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받을어음이라고 한다. 받을어음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거래 자체의 분계를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회계 1급에서도 나오고 세무 2급에서도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차량 운반부를 처분을 했다.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계가 정해져 있어요. 대변, 지금은 차량 운반부니까 차량 운반부라고 쓸게요. 차량 운반부. 그리고 차량 운반부를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저는 돈을 받아야겠죠. 맞죠?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많이 받으면 대변에 가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돈을 적게 받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차변이 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차량 운반부의 금액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무조건 처분가대로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틀이에요.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취득원가가 1,6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취득원가 1,600만 원 이렇게 됐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만 원이 있대요. 900만 원. 그리고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생겼대요. 그럼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없는 거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빼주시고 나면 처분가는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틀로, 그래서 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건 일단 이렇게 거래입할 요소 알아두셔야 되고, 자본금 계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9번은 엄청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 유형자산 처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번은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아까 여기서 했어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나타나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뭐뭐 와야 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만 온다고. 그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 과목은 2번이죠. 임대료하고 이자 비용. 이해되시죠? 임대료는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중요한 멘트가 취득 당시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되는 개정 과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는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 9번 문제랑 조금 연결이 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가 있고요. 원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개별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바코드를 이용하는 방식, 정확한 방식이니까 얘는 조금 빼고, 선입선출법서부터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물량 흐름이 일치한다. 먼저 들어온 게 당연히 먼저 나가야지 되니까 1번으로 와서 줄 섰으면 1번으로 밥 먹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제일 꼴찌로 온 놈이 제일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고쳐요. 지난번에 사온 거랑 이번 거랑 합쳐서 단가를 또 고치고, 또 물건 팔다가 또 사오면 또 남아있는 거랑 새로 사온 것들을 또 합쳐서 평균 단가를 계산해 준,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고, 총평균법은 그냥 결산에 한 번에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는 선입선출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팔았는데, 오늘 팔았는데 과거에 사온 것을 먼저 내보내기 때문에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된다. 옛날 게 먼저 나가게 된다. 이런 개념이고, 기말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거, 옛날 거를 팔아버렸으니까 최근에 산 게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5번은 영업 외 수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 수익이냐,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냐. 그런데 우리는 영업 수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업 수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왜? 매출이라고 하니까 그냥 매출액을 영업 수익이라 하는 거고, 나머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 벌어들이는 걸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답은 그냥 공짜 4번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쵸? 네,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왼쪽에 영업의 수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자 수익서부터 제일 꼭대기에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조금 차근차근 풀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체크해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조금 숙지를 해주시고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주시면 시험에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